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마상욱 목사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스스로는 전임 멘토라고 부릅니다. 청소년 사역을 약 한 25년 정도 이렇게 저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때 만났던 친구들이 이제 30대, 뭐 중반, 후반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청소년만 우리가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소년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부모가 되는 세대, 이 세대를 또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서 그런 고민들을, 나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또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리고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그런 어떤 노하우를, 지혜를 나누는 그런 뭐 나이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어쩌다 부모라는 책을 썼는데, 왜 어쩌다 부모라는 책을 썼냐면은 제가 고민해 봤는데, 어쩌다 부모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교육학도 했고, 뭐 청소년학도 했고, 뭐 신학도 했고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이 때 다르고, 둘째 아이 때 다르고, 셋째 아이 때도 또 다른 그런 이 경험들을 하면서 내가 전문가가 될 수 없구나. 우리 아이들에게는 전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함께하는 어른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목을 어쩌다 부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아마추어 같아요. 첫째 아이에게 아마추어 부모였고, 둘째 아이에게도 아마추어 부모였고, 셋째 아이에게도 할 수 없이 또 아마추어 부모일 수밖에 없는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책에 담았고, 그것들을 이제 일반 또 우리 부모들 그리고 교회 부모님들께 전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 살면서 자녀가 좀 잘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녀가 잘 되면은 내가 좀 잘한 것 같고, 어깨가 으쓱하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좀 못 되면은 좀 잘못되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또 학업 성적이 안 좋거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이상하거나 이러면요. 마음이 참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내하고 같이 제가 했던 이야기가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를 키우면서 참 그때마다 고비가 있었고 또 참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때마다 자녀하고 아내하고 우리가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들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조금 잘못되면은 내가 기도를 안 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사역을 좀 잘못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게 아니다. 그건 수치심이다. 죄책감은 건강한 죄책감은 좋죠. 그래서 내가 잘못된 걸 고치면 되니까. 근데 수치심은 나 자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벗어나자. 그래서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뭘 좀 잘못해도 괜찮아.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래서 책을 쓰면서도 첫 번째 챕터가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런 뭐 교육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제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첫째 아이가, 아빠가 하는 교육이나 이런 거 하는 얘기들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그런 생각 뭐 좋네. 그러다고 이제 얘기했더니, 근데 아빠가 얘기하는 대로 공부하고 그렇게 뭐 하려면은요, 학교에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학교는 괜찮다고 얘기를 안 하고, 학교는 맨날 보니까 성적 매기고 또 사람들 비교 평가하고 막 이런 거 많아요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저는 학교를 안 갈래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홈스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홈스쿨을 시작하면서 첫째가 홈스쿨을 했고 둘째도 홈스쿨을 했고 셋째가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 홈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는 이제 대학교 4학년, 재수해서 대학교 4학년, 그리고 둘째가 남자아이인데 대학교 3학년 군대 이제 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 자신도 이 초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언제나 초보일 수밖에 없고 또 유일한 답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그때 유익한 답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목회자로서 또 이 교육자로서 항상 답을 주려고 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을 근거로 답을 주려고 그랬고, 심리학이나 교육학을 했던 이유는 심리학이나 교육학을 통해서 답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문제에 관해서.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유일한 답은 없다. 유일한 답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유익한 답을 찾자.
지금 우리 아이에게 유익한 답이 무엇일까? 이 답을 찾아가는 것이 제 일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다. 우리 이제 그 큰아이, 여자아이가 큰아이고요. 둘째 아이가 지금 점프하고 있는 아이가 우리 둘째입니다. 첫째, 둘째가 전국 일주를 하면서 탐험 활동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렇게 이제 잘 컸고, 첫째 아이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홈스쿨로 잘 컸어요. 그리고 홈스쿨을 하면서 1년 지났는데 아이가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자기주도 학습의 기본이거든요. 계획하고 평가하고 실천하고 이게 이제 잘 됐는데 그래서 이제 뭐 잘 되겠다라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1년이 지났는데 둘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아빠 나도 학교 안 갈래요. 왜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아빠 누나도 안 갔잖아. 나도 안 갈래. 그래서 이제 안 갔어요. 잘할 줄 알았죠.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가족 사진이고, 이제 우리 같이 찍은 사진이 한 7년 정도 전 사진입니다. 지금 이제 다 또 성장을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해 오면서 연년생으로 첫째하고 둘째는, 그리고 셋째는 8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성장을 해가면서 또 둘째 아이가 이제 학교를 안 가게 되고 또, 공부도 안 하고 사실은 좀 그렇게 돼가지고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잘해야 된다, 또 목회자 자녀가 잘해야 된다,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열심히 또 가르치고 있는데 약간 이게 엇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중학교 2학년 나이가 됐는데 머리가 점점 예수님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있잖아. 아빠가 교회에서는 목으로 시작하는 거고 학교에서는 교로 시작하는 건데 교도 그냥 교가 아니라 야, 내가 청소년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너 근데 그렇게 네가 하고 다니면 되겠냐라고 하니까 우리 둘째가 알았어 아빠 그러고 다음날 미장원에 갔다 왔는데 부처님을 닮아왔어요. 이렇게 머리를 빡빡 깎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저러고 이제 저렇게 와가지고 됐지요 아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머리를 안 깎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 저렇게 깎아버리기도 하고 또 손톱도 안 깎아요. 그리고 뭐 방에 들어가면 빨래가 잔뜩 쌓여 있고 하루에 12시간씩 주무시고 4시간 운동하시고 잠깐 공부하시고 요게 홈스쿨이었답니다. 요렇게 잘하다가 나중에 조금 더 성장하면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이 아이가 그래요. 계란 12개를 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 왜 12개를 삶아? 그랬더니 계란이 12개밖에 없기 때문에 12개 삶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바로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걸 갖고 전국 일주를 좀 해야 되겠대요. 자기가 전국을 좀 돌아보고 오겠대요. 그래서 전국을 어떻게 가려고 그랬더니 자전거를 타고 간대요. 제가 동탄에 살았거든요. 동탄에서 자전거를 타고 전국 일주를 하겠다는 거야. 우리 집에 자전거가 없잖아. 자전거, 버린 자전거가 아파트, 가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버린 자전거 하나 갖고, 그 다음에 돈은 얼마 있는데, 27,000원 있대요. 27,000원하고 계란 12개하고 자전거 타고 전국 일주를 하고, 20일 뒤에, 천안으로 다시 오겠다고. 천안으로 데리러 오라고. 그렇게 하는데 괜찮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야, 잘 들어봐. 청소년 활동을 만들어 놓은 법이 있는데 그 법에는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 그 놀이, 거리를 갖고 프로그램을 갖고 하는 건데 마지막 정의가 뭐냐면은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하는 활동을 청소년 활동이라고 그래. 그래서 너는 지도자와 함께 해야 돼. 지도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너랑 함께 갈 지도자가 누가 있겠어? 그래서 이제 아빠랑 함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4대강을 건너서 자전거 길을 건너서 여러 번 며칠 동안 이야기하고 그런 이제 과정들을 겪으면서 나중에 이제 자전거가 문경세제를 넘어가는데 제게 고장났습니다. 가봤더니 좀 고쳐주세요라고 했더니 여기서 못 고칩니다. 그래서 어디서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서울에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았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뭐 거의 한 40년 만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고 저는 하루에 12시간씩 우리 아들은 운동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싣고 올라오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전거를 싣고 올라오면서 이 고속버스 아래 실어주거든요. 고속버스에 이제 요 복장 요대로 저하고 이제 타고 올라오는데 아빠, 아빠처럼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감사하다. 아싸, 좋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뒷얘기가 뭐냐면 아빠 신학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아빠처럼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 다음부터 아이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갔어요. 갔더니 고등학교 때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고등학교를 가는데 자기가 고등학교를 최소한대로 다니겠다는 거예요. 3시 반이면 끝나는데
3시 반에 그냥 집에 올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학원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다닐 테니까 딱 고등학교를 그렇게만 다니겠다고. 그래서 어떨 때는 산을 넘어 걸어오기도 하고 버스를 타고 오기도 하고 한 4시에서 4시 반이면 딱 들어왔거든요. 근데 한 달이 됐는데 6시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6시에 들어왔을까?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한 달째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학교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야간 자습도 안 하는 아이가 학교에 남아있는데 학교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학교 청소를 하니? 그랬더니 아빠 학교에 오니까요 지각을 하는 아이들을 청소를 시키더라고요. 맞지, 조각하는 애들 청소시키지.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얘기했죠. 청소라는 것은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건데 그거를 잘못하는 아이들을 시키면은 우리가 나중에 졸업하고 이 사회의 민주시민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교육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청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1년 동안 했답니다.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받아온 봉사활동 점수가 봉사활동 시간이 100시간이었어요. 그래갖고 참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 그때 아내하고 괜찮아, 우리 잘못이 아니야.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따라해 보세요. 괜찮아,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뭐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또 하루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계속해서 쉬는 시간이 되면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어디 갔냐 봤더니 얘가 운동장 한 귀퉁이 저 맹지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있더래요. 고감생에 걸렸어요. 야, 인문계 학교에서 뭐 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제가 여기 와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담배 피고 싸우고 그래서 그곳에서 희망을 심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대요. 그래서 교감선생님이 데리고 가서 우리 아들한테 훈화를 한 1시간 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동아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농사 동아리. 농사 동아리 이름이 개척자.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은 에덴의 동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에다가 농사를 짓고 또 졸업도 하여튼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하면서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했답니다. 그때마다 아내하고 제가 했던 이야기가 가장 큰 이야기가 괜찮아, 정말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아들 잘못이 아니야. 그 졸업하는 그 해에 1월 달에 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여주보에다가 자기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렉스에다가 자전거를 싣고 아들이 지금 저렇게 검은 그림자만 나와 있는데 거기다 내려주고 오면서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아들이 떠나는구나. 괜찮다. 이제 떠나는구나. 이런 감정을 훅 갖게 됐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있었답니다. 아들이 뭐 봉사활동하러 페인트 칠하러 다니고 저러면서 뭐 지방에 있는 모대학을 갔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겪었던 게 뭐냐면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들이 뭘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들이 뭘까라고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최선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아이를 보면서 그래요. 아이들을 앉혀놓고도 나는 너희들을 믿지 않아. 그러면 아이들이 누구를 믿는데? 나는 너희를 믿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거야. 너희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실 거라고 난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씩 기다릴 수 있었던 것 같아. 난 기다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딸내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학 졸업반인데 엄마가 가장 잘해준 것 중에 하나는 그냥 놔줬다라는 거예요. 놔줬다. 할 수 있도록 그냥 기다려주고 놔줬다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죠, 사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힘을 얻었던 게 뭐냐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 안에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들 안에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맞아요. 교육학에서도요,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아이들이 성장할지 그것들을 기다려주는 부모의 모습들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챕터를 들어와서 성장하는 속도가 사람들마다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꽃이 몇 월에 펴야 정상일까요?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4월이요, 5월이요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계절이 아니면 어떤 그 월이 가장 정상적일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4월이요, 5월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는데 걔는 문제가 있는 아이일까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딱 듣더니 그러더라고요. 겨울에 피는 동백꽃도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찍 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늦게 폈다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규격화해서
4월이나 5월에 아이가 꽃을 피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인간을 규격화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다양하시듯이 우리의 성장 속도는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4월에 꽃을 펴야 되고 꽃은 5월까지는 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 이 강의를 들으시는 어머니들이 계시다면은, 아버님들이 계시다면은 우리 아이가 조금 늦어요. 괜찮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필 때 피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필 만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필 만한 환경이 되면은 또 피는 거죠. 조금 늦었다고 좌절하거나 또 자책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꽃이 피는데 우리 딸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별이 아름다운 이유는 땡땡땡 때문이래요. 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걸까요? 별이 아름다운 이유는. 꽃이 피다 보면은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래서 별이 아름다운 이유는 밤하늘이 어둡기 때문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밤하늘이 어둡기 때문에 별이 더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름다운 반짝반짝거리는 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별이 분명히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게 아름답게 필 겁니다. 인생을 배울 때 뭐부터 배웁니까? 모든 운동에는요, 넘어지는 법부터 배우는 거예요. 유도를 배울 때도 낙법부터 배우는 거가 정상입니다. 그래야지 안 다쳐요. 인생도요, 넘어지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요즘에는요, 결핍이 없이 키우는 게 아이들의 결핍이 돼버렸어요. 모든 걸 다 부모님이 해주시니까. 예전같이 가정에 아이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무슨 결핍이 생기면 바로바로 채워주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더 결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이 중에서도요, 첫째 아이가 잠깐 미국에 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지원하던 지원이 끊겨가지고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들어오게 되면 고등학교 때 한 1년 반을 가 있었는데,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래 들어와. 그러고 들어와서 재수하고 학교를 갔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어떻게 하면 자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려움들이 내가 만든 어려움이다. 내가 지원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저는 둘이 얘기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한테 이렇게 못했잖아. 우린 최선을 다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참아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딸이 얘기했던 아빠 별이 아름다운 이유는 밤이 어둡기 때문이야. 무엇인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 때문에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저에게 기억이 납니다. 청소년기를 생각하시면은 청소년기는 부모와 경계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계속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 가운데 꽃을 피워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기 중에서도 가장 청소년기에 해야 될 일이 경계를 만드는 서로 이 담을 쌓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왜 나오겠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 됐는데 엄마 뱃속이 너무 좋아. 엄마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뱃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모도 아이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서 아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가 될 때 아이가 어떻습니까? 기뻐요 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나옵니까? 그런 아이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 울면서 나와요. 두렵고 처음 본 빛이고 처음 본 환경이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아이도 울고 엄마도 아프고 이렇잖아요. 그러면서 딱 태어나면 뭐부터 합니까? 엄마가 30개월까지 아이들이 말을 못하고 조금씩 걸어다닐 때부터 엄마가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유아교육과 교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면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그게 아니라 뭐냐 하면은 하지마, 안돼, 하지마, 안돼 이런 걸 가장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주위에 조카들이나 아이들이 있으면 안돼 그러면 다 쳐다본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 이름이 하지마로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크다 보면은 한 30개월 돼서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아이가 그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 사랑해가 아니죠. 내가 할 거야. 아가 할 거야. 그래서 엄마와 아이가 분리가 되는 뭐 애착에 대한 얘기가 그거거든요. 애착이 생기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혼자 놀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데 그게 애착이 잘 형성된 아이들은요. 놀이터에서 혼자 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게 쭉 크다가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자기 혼자 놀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 혼자 놀아야 되기 때문에 아빠가 못 들어오는 공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자기 방이게 되겠죠. 예, 경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경계. 저희 아이가 하루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됐는데 방문을 잠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방문을 잠고 방문에 등을 기대고 컴퓨터로 뭘 하기 시작해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베란다에 나가가지고 불꽃 같은 눈으로 뭘 하는지 쳐다보고 베란다 문을 열라고 그러는데 베란다 문도 잠가놓고 놀고 있는 거예요. 혼자 컴퓨터를 하면서. 예. 너무 불안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공부를 해보고 아이들 키워보니까 나하고 경계를 만드는 거구나. 그리고 그 시간과 그 공간은 걔 거구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던 그 아동학과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불안하죠. 나도 고등학교 딸아이가 있는데 너무 불안해요. 방문을 잠고 들어가는데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방문을 잠근 그 다음 날 사람 불러다가 문짝을 띄워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문짝을 띄워버리고 커튼을 달아줬대요.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계십니다. 그 집은. 예. 왜냐하면은 그 공간과 그 시간이 애착이 쌓였으면 분리가 돼야 돼요. 엄마도 아프고 아이도 아프지만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분리가 돼야지 서로 좋은 관계가 돼요. 근데 대부분 분리를 못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본인 부모와 잘 분리가 안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분리를 해주고, 그리고 그 시간과 그 공간, 그리고 그 인생에 있어서 선택해야 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하나씩 결정해주게 만들어주는 시간. 이게 청소년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청소년기가 부모들이 그 시간들을 버텨줘야 돼요. 괜찮다라면서 시간을 버텨줘야 돼요. 예, 그래서 자기주도적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아이들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둘러싸여 있는 환경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둘러싸여 있는 환경, 특별히 저는 이제 아이들을 성장시키면서 봉사활동 같은 것들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이들에게. 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의 어떤 기술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아이와 하나님이 함께 함께 일하시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함께 잘할 수 있도록 도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환경을 제공해주고, 기다려주고, 지원해주고, 박수쳐주고, 좋은 관계를 맺어주고, 내 주위에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또 연결시켜주고, 이런 일들을 부모가 한다는 거죠. 예, 세 번째 이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부모는 정원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정원사일까? 예, 부모가 왜 정원사일까? 여러분들 정원사의 역할은 뭡니까? 정원사는 성장의 모판과 시간을 제공해주는 그런 곳. 그게 정원이잖아요. 예, 생각해 보세요. 예, 저는 이제 그 상담 관련된 일도 좀 하고 코칭 관련된 일들도 하고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이런 일들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부모의 역할이 뭘까요? 아니면 코치의 역할이 뭘까요? 상담사의 역할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은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정원사라는 거예요. 아이가 내 정원에 들어왔어요. 그럼 뭐부터 합니까? 그래, 너는 바람이 필요할 거야. 바람이 많은 곳에 갖다 심어주고, 너는 햇빛이 필요할 거야.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처음 들어오면 관찰을 해야죠.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선호하는지 잘 관찰하고, 어떤 아이는 햇볕에 갖다 심어주는 거고, 어떤 아이는 물가에 갖다 심어주는 거고, 어떤 아이는 그늘에 갖다 심어줘야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첫째 아이가 잘 됐다고 그래서, 내가 만났던 어떤 아이가 잘 됐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똑같이 두 번째 만난 아이도 똑같이 우리가 해준다? 아니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부지런한 정원사가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은 정원사가 가지고 있는 하늘 누구 겁니까? 자기 게 아니에요. 햇볕 누구 겁니까? 자기 게 아니에요. 물 누구 겁니까? 땅 누구 겁니까? 아무것도 내 것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땅도 하나님 거요, 하늘도 하나님 거요, 햇빛도 하나님 거요, 공기도 하나님 거지만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정원사의 역할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정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원사로서 저는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뭐 고민을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알려줄 5가지 진실이 있다.
이제 모티브는 좀 다른 데서 좀 따왔는데 몇 가지 좀 진실된 것들을 좀 알려줘야 된다. 진짜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비전과 꿈 이런 것들이 20세기 때 많이 교육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영적으로 가보면은 우리가 진짜 알려줘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가 뭐냐면은 메멘토 모리, 너는 죽는다요. 죽음에서 시작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예, 거기서 철학이 시작되고 거기서 신학이 시작되고 거기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죽음에 관한 사고들, 죽음에 관한 생각들을 깊게 해봐야죠. 두 번째로는 당신은 생각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왕자입니다. 예, 내가 왕왕왕왕 나는 왕자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중심적으로 세상을 해석해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시죠. 세 번째로 삶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삶이 계획대로 지금까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예.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고등학교, 중학교 때 계획했던 그 계획이 지금 이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몇 퍼센트 안 됩니다. 예, 계속해서 변화하고 환경이 변화하고 뭔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변화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무지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누구의 계획대로 됩니까? 신앙인들은 분명히 여기서 알려주셔야 돼요. 내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플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 내 시간과 내 공간이 내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게 뭡니까?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에 이 정원사로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먼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은요, 빈부의 격차나 지식의 유무에 따라서 나눠지는 불공평한 게 아니라 아주 공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려주셔야 돼요. 나눠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시간과 공간이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그게 봉사활동이라고 우리는 사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 아이들에게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정된 것은. 우리 인생에 조금 학력이 낮다든가 아니면은 공부를 좀 뒤처졌다든가 학교에서 계속해서 비교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 마음속에 이 세상에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나는 끝났다. 내 발전은 끝났다. 내 성장은 끝났다. 나는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에게 권위 있는 성인이라면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인생이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를 아이들에게 알려줘라. 이게 제가 이 묵상 가운데 만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사춘기의 부정적인 감성을 다루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감성 코칭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감정이다라고 얘기하면 감정은 그냥 내 마음의 상태를 감정이라고 안 그래요. 그냥 내가 홀로 있을 때 내 마음의 상태를 감정이라고 안 그러고 상호작용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 감정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감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성도 비슷한 거죠. 영성도 나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 감정을 좀 다뤄줘야 되는데 이 부정적 감정 가운데 이제 그 순위가 있어요. 순위들이. 그 순위들을 대표적인 부정적 감정들이 이런 거죠. 분노에서 시작해서 수치심까지. 수치심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뭐 슬픔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거짓자라든가 뭐 이렇게 분노라든가 이게 이제 제가 에너지 순서에 따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장 낮은 에너지가 없는 아이들이 수치심이에요. 죄책감 밑에 수치심인데 죄책감은 뭐냐면은 내가 뭐를 잘못했어요라고 그럼 잘못을 고치면 되잖아. 행위에 대한 반성을 죄책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행위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내 존재에 대한 반성을 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없어지면 된다는 거죠. 그게 수치심이에요. 나 때문이야. 나만 없어지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밑으로 떨어질 때 수치심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냈던 그리고 제가 뭐 계속해서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입니다.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수치심으로 빠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에너지가 쭉 올라가잖아요. 분노까지 갑니다. 분노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분노도 이게 건강한 분노가 있고 건강하지 않은 분노가 있는데 컨트롤이 가능한지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은지 이런 분노들이 있어요. 이런 분노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은 혹시 가능하시면 이 책을 좀 구매해 보시면 이 책 안에 이런 분노를 어떻게 다룰 건지, 수치심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함께 공유를 해 놓았습니다. 이게 욕구와 분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시면은, 이게 수치심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가장 왼쪽에 보시면은 원함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서를 보면 5가지 욕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욕구가 좌절되었을 경우에, 좌절이라고 돼 있죠. 좌절되었을 경우에, 그게, 분노로 나와요. 예를 들어 배가 고픈데 엄마가 밥을 안 줘. 젖을 안 줘. 그럼 막 울잖아요. 그건 분노예요. 밥을 달라고. 밥을 막 달라고 울었는데 그래도 안 줘. 그럼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두려움이 생겨요. 더 했는데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느껴지는, 그 가운데 만들어지는 감정이 뭐냐면 슬픔이에요. 나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슬픔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야라고까지 가면 그게 수치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이 청소년들 안에 많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들에게 주었지만, 애착이라고 주었지만, 그리고 그를 보살핀다고 주었지만, 그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욕구 단계들이 있어요. 욕구들이 있어요. 그 욕구들을 우리가 채워주지 않고 무시하고 그랬을 때 아이들이 가는, 그걸 좌절시켜 버렸을 때 아이들이 가는 이 통로들입니다.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조금 더 보시면 이거는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의식의 지도라고 그래가지고 의식이 제일 낮은 것부터 제일 높은 것까지 만들어 놨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 중에 이제 분노가 한 중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존심, 프라이드, 그 다음에 이제 뭐 열정 이렇게 되는데 요 순서에 따라서 그 로그 값이라고 그러는데 에너지 값이 달라져요. 에너지 값이 달라졌을 때 만들어지는 뭐 의식, 감정이라고 그래요. 잠깐 이거는 참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치심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건강한 수치심은 에너지를 산만하게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통합하게 한다. 수치심이 없으면 다 밟아먹고 다녀도 되잖아요. 그런 수치심 말고 내 죄의식이 아닌 내 존재에 대한 부정, 이걸 진짜 수치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의 이름조차도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어르신들 보면은 뭐 끝예가 뭐예요? 그러면 너는 끝났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이름이 그래요. 후남이에요. 후남 이름이. 그러면 왜 후남일까? 다음엔 남자가 나오라는 뜻이에요. 그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냥 가운데 끼워놓은 사람. 존재의 어떤 무게를 안 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 아이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 왜 그렇게 많이 우울감을 앓고 사망원인 1위가 2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자살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수치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수치심에서 빠져나오게 해줘야 되는 거죠. 슬픔이라는 것들이 있고, 행복은 몸에 좋지만 마음에 힘을 길러주는 것은 슬픔이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이나 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과거에 어르신들 얘기해 보면은 남자가 울긴 왜 울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울면 안 돼! 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감정은 나오는 통로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면 기쁨도 표현하지 못해요. 감정 전체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울지 마, 울면 안 돼. 왜 좋은 날 울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장례식장, 우리 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울지 말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왜 기쁜데 우냐고. 근데 이게 맞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나중에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우셨더라고요. 죽은 나사로 앞에서 우셨잖아요. 우는 게,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게 여러 가지 뭐 신학적으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울도록 내둬야 돼요. 그리고 충분히 울어야 돼요. 그때 울지 못하면 나중에 울게 됩니다. 그게 저 밑에 쌓여 있어요. 그리고 분노랑 그게 또 연결돼 버리고. 그래서 잘 울게 하고 잘 웃게 하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줄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은 또 우리를 다치지 않게 하죠. 근데 해로운 두려움이 있어요. 성장하면서 넘어지고 다치면서 아팠던 경험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그래요. 한 가지는 하나는 거짓말쟁이거나 두 번째로는 미친 사람이거나 분명히 두려움이 존재하죠.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사로잡혀 버리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힘들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자들. 아이들이 가면을 많이 쓰죠. 이 가면 저 가면 쓰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어떤 아이들은 뭐 무서운 가면 써요. 하루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집에 왔는데 얼굴이 맨날 좋았던 아이가 갑자기 청소년 되면 바뀌어요. 무서운 아이로 바뀝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남자아이들이 막 인상을 써요. 엄마한테. 예, 안녕하세요. 엄마가 잘 갔다 왔니? 예. 왜 그럴까요? 그런 가면을 썼을 때 엄마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가면이 적당하다 그러면 학교에 가서는 개그맨 가면을 쓰고요. 집에 오면은 이런 어떤 카리스마의 가면을 쓰고 또 어떤 때는 뭐 슬픈 가면을 쓰고 여러 가지 가면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 셀프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뭐 셀프하고 페르소나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 페르소나 가면을 계속 쓰면서 바꿔 쓰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청소년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저 상담실에 와서 그래요. 우리 아이가 미친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학교 가면요 개그맨 같은데요. 집에 오면은 아주 폭군이에요. 그리고 또 선생님 만나니까 또 애가 순해졌어요. 이상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한 거예요. 계속 바꿔 쓰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셀프에 있어서 셀피쉬와 셀프리스가 있어요. 자기만 아는 셀피쉬로 가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셀프리스는 가면을 바꿔 쓰다 가면을 벗었는데 내 진짜 얼굴이 거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가면을 바꿔 쓰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내 진짜 얼굴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해지면요 그 가면의 모습과 내 진짜의 모습이 많이 가까워져요. 사회적인 얼굴과 개인적인 얼굴이 많이 가까워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거짓자들을 벗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내가 이걸 벗어도 누가 나를 뭐 나무라지 않고 뭐라 그러지 않고 그냥 그런 좋은 공간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이제 청소년 시기에 꼭 필요한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꼭 필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간이 정말로 필요해요. 자, 다음, 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분노는 죄가 아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분노는 죄가 아니다. 분노에 의해서 나오는 행동은 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분노는 죄가 아닙니다. 분노는 에너지가 있어요. 아까 이제 어두운 에너지, 아까 보여드렸던 어두운 에너지 중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가 분노예요, 사실은. 이 분노가 사람을 일하게 하고 사람이 어떤 것들을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분노를 좀 나눠보면 분노와 경노로 나눕니다. 영어로는 anger하고 rage로 나누는데 anger하고 rage의 가장 큰 차이는 control, uncontrol이에요. 컨트롤 되는 감정인가 컨트롤 되지 않는 감정인가요? 그래서 컨트롤 되지 않는 감정은 경로로 갑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분노를 표출하게 해줘야 돼요. 분노를 눌러놓은다고 그래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노를 쫙 눌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밑에 가서 풍선이 빵빵해듯이 빵빵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어떤 한 사건에 의해서 그게 빵 터지는 거죠. 그러면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적절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게 해주는 방법들을 가정에서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이 분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정이 다 같은 이야기일 텐데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분노를 첫 번째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분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회피해요, 그냥. 분노가 나오면은 그거는 좋은 감정이 아니야. 그리고 회피하는 가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분노를 막 폭발하는 가정이 있어요. 분노를 폭발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내가 분노함으로써 저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아버지가 분노함으로써 아들이 공부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분노함으로써, 엄마가 분노함으로써 딸이 청소하게 만들고, 아주 안 좋은 거죠. 분노를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엄마가 아빠가 분노를 전혀 표출하지 않아서 건강한 사람이다, 아니거든요. 경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내 경계를 침범했을 때 거기까지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빠 화났어. 그 다음부터 하지 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이 분노를 건강하게 표출하고 건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정의 분위기가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분노를 인정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부모로서 아니면 청소년 지도자로서 아니면은 교회 교사로서 목회자로서 내 아버지가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셨는지, 그리고 그게 그 표출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나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내가 존중했던 어떤 사람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했는지 그 분노가 지금 내가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할 점이 있죠. 그게 성경적이지도 않고 교육적이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보고 배운 것들을 나도 지금 그 분노를 만들고 있는데 그 분노가 지금 유익한 방법으로 나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요. 지도자들이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조금 더 얘기해 보면은 감정하고 사실을 구분해 보면은 어떤 선행 사건, 팩트라 그러죠. 팩트. 팩트가 B가 믿음의 체계, 빌리브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빌리브 시스템. 그래서 신념이라고 그러는 것들에 의해서 감정의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팩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는 거는 내 신념 체계가 작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화를 안 낼 일인데 어떤 사람은 상당히 화가 나는 경우도 있죠. 그게 바로 믿음의 신념의 체계가 빌리프 시스템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 가지로 좀 나눠보면은 감정을 사실, 팩트.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화가 났어요. 아니면 어떤 아이가 우울해요. 아니면 어떤 아이가 뭐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럴 때 사실이 뭐냐는 거예요. 사실이. 그 사실에서부터 팩트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내 느낌이 지금은 어떤지, 내가 진짜 요구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내 요구하는, 내가 지금 갖고 싶은, 내가 얻고 싶은 그 욕구들을 채워야지만이 이게 해결되는 거죠. 판단했다고 그래서 그 판단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신념 체계이기 때문에 옳지가 않는 거죠.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다른 사람에게 안 맞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이 이런 거예요. 뭐, 대학에서 수능 점수가 몇 점 맞았다. 그럼 판단은 뭡니까? 나는 참 공부를 잘하는 아이구나. 느낌은 뭐예요? 나는 기쁘다. 요거는 뭡니까? 나는 칭찬받고 싶다. 그러면 이 아이가 요구하는 건 칭찬받고 싶은 거기 때문에 다른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칭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정이 살아나는 거죠. 근데 나는 몇 점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주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와가지고 그래? 네 친구는 몇 점 맞았는데 올해 점수가 올랐다더라?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그건 뭡니까? 부모가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좀 빼고 사실과 진짜 요구하는 그 아이의 느낌과 욕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그리고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보면은 훨씬 더 좋은 여러분들이 것들을 아이들과의 어떤 감정을 체크할 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나 상담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프로세스에 의해서 많이 가죠. 그리고 각자를 돌아볼 때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은 이 내가 왜 화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에 의해서 화가 난 거 아니죠. 느낌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느낌 때문에 누군가 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화가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판단에 의해서 그 사람이 사실은 뭡니까? 늦었다는 거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왜 늦었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떤 대화도 듣지 않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내 판단에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 나한테 용서를 빌어라, 사과해라 이렇게 이제 욕구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 나에게 뭐를 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낸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관련된 것들은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그 행위보다 더 가까이 있는 그 존재와 더 가까이 있는 게 감정이라는 단계거든요. 영혼과 더 가까이 있는 게 감정이라는 단계인데 그런 감정들을 조금 더 잘 읽으면 지혜로운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몸에서 들리는 메시지라고 그러는데 조금 감정이 격한 사람들에게는요. 제가 지금 말을 빨리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을 빨리 하는데 상담을 할 때는 말을 좀 늦춰요. 왜냐하면은 에너지가 막 쌓여있는 사람들은 그 속도하고 강도가 세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늦춰줘야 돼요. 그러면 같이 늦어져요. 이게 어차피 리액션이니까. 그리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에 들어가 봤을 때 내가 정말 힘들었고 어려웠을 때 그 감정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눈을 감고 한번 들어가 보시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아주 강력한 파워풀한 질문이 있는데 그때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그때 환경이 어때? 느낌이 어디서 느껴? 몸에서는 어떤 색깔을 너는 보고 있어?
뭐 어디서 느껴?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질문은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니? 그러면 내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대부분이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함께 웃고 계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을 내 삶에, 내 과거에 내가 잊어버렸던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게 이 감정에 어떤 꼬여 있는 것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부인하거나 회피 같은 전략을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게 하고 과거가 아닌 현재, 미래에 들뜬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느냐 중요한 거죠. 어른들과도 대화해 보면요, 어떤 분들은 현재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정은 저기 과거로 가 있는 거예요. 감정은 쌍팔년도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쌍팔년도에 내가 억울했던 선생님에게 두드러 맞았던 그런 이야기들, 그런 감정들을 지금 내가 우리 아이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 감정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선생님은 그 감정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재해석해서 흘려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가 건강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남성들, 건강한 남성들을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남성들 중에서도, 예, 본인이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아. 그럼 남성들에 대한, 투사나 아니면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변화의 경험을 열게 해주고, 충족되지 않은 진짜 욕구, 예, 존중의 욕구라든가 사랑의 욕구들이 요구가 된다면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예, 잘 된다고, 괜찮다고, 예, 다 그럴 수 있다고 해주면서 우리가 함께 해주는 거죠. 자, 건강한 경계선을 정하기. 아까 경계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제가 해서요. 이런 분노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분노도 건강한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일을 해도 나는 분노하지 않는다. 이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요즘에 안전거리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안전거리가 어떻습니까? 안전거리는요, 사람이 손을 딱 뻗었을 때 내 안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야 돼요. 이래야지 정서적으로 안정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내 손을 뻗었을 때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이 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툭툭 건드리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면 힘들었다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것이 무감각하다면요, 정서적으로 이게 발달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계가 있어야 돼요. 부모의 경계도 있어야 되고, 자녀의 경계도 있어야 되고, 내 경계가 없는 사람들은요, 자녀의 경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방문들을 확 열고 들어가죠. 예. 자녀들이 경계가 생길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는 거. 문을 꽝 닫고 들어가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가면 왜 꽝 닫고 들어갔어? 라고 얘기하면 바람이 불었어! 막 싸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문을 닫고 들어갔을 때, 경계가 형성되는구나. 예. 엄마, 아빠는 이제 몰라도 돼. 라고 하면, 경계가 형성되는구나. 아빠, 여기는 안 돼요. 라고 이제 일기장을 잠그기 시작할 때, 일기장을 잠그는 것도 있잖아요. 책상문을 잠그기 시작할 때, 아니면은 로그인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주기 시작할 때, 경계가 생겼구나. 예, 그게 경계예요. 건강한 경계. 가정의 경계가 있고, 부모의 경계가 있고, 자녀의 경계가 있고, 또 어떨 때는 학교의 경계라는 게 있어요. 학교의 경계는 대부분 학칙으로 만들어지죠. 학교의 경계와 자녀의 경계, 가정의 경계가 다를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 대화하는 방식이라든가 음주라든가 알코올을 대하는 방식, 약물을 대하는 방식과 학교가 대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어요. 경계가 다르니까. 그때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학교의 경계, 부모의 경계, 가정의 경계, 그리고 네가 말하는 그 경계가 어떤 경계인지. 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감정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을 잘 다스리게. 정원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정원사는 이걸 잘 갖고 오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건강한 경계선을 만들기 위해서 명료해야 되고요, 경계가. 그 다음에 경계가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고,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경계가 명료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떨 땐 이렇게 행동하고, 어떨 땐 저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비슷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들이. 엄마도, 아빠도.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경계선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눈치를 보고, 아이들에게 오늘 엄마 편에 서야 되는지 아빠 편에 서야 되는지 눈치를 봐요.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지 눈치를 보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유연성과 보호와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는 항상, 변할 수도 있다. 대신에 그거는 토론을 통해서 또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했던 경험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엄마하고 딸하고 이렇게 사이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성장할 때 보니까. 우리 집은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배드 토킹이에요.
침대 위로 다 올라와. 그리고 5식구가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막대기 하나를 갖고 가는데 이 막대기는 지혜의 막대기다. 이 막대기를 든 사람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자라고 하면은 알았어. 그리고 이제 엄마가 얘기 시작해. 막 얘기해. 아다리 들어요. 그 다음에 끝났어요. 예. 딸 얘기해. 그럼 딸이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엄마가 중간에 야, 그거 아니고 그러면 여보, 그 입 다무세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저 한 5바퀴 돌잖아요. 아침 저녁 9시 시작했던 게 새벽 한 2, 3시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이 그래요. 아빠, 그냥 때리세요. 이게 맞고 말아야 예, 이게 도저히 못 참겠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잖아요. 그때 해결 안 됩니다. 그 얘기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게 서로가를 알기 때문에 서로의 경계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서로를 조심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고 폭력적이지 않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방식이 뭡니까? 이런 계속해서 이런 자기 경계를 확인하고 또 경계를 수정하고 가정의 경계를 만들어내고 이게 정원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계선을 정할 때 내 근접의 내 신체적인 경계는 어떤지, 내 스킨십의 뭐 수용 방식, 그리고 내가 어떤 공간, 어떤 장치들을 원하는지, 상대방이 나에게 터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몸에 터치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정 내에서 자녀들의 건강한 경계를 내가 지키고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아이들과도 건강한 경계가 왜? 다 다른 가정이기 때문에 경계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교회가 생각하는 경계, 목회자가 생각하는 경계하고 아이들과 부모가 생각하는 경계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말하라는 거죠. 대화하라는 거예요. 아까 배드토킹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말할 때도 공격적인 소통이 있고 수동적인 소통이 있고 공격 수동적인 소통이 있고 자기주장적인 소통이 있어요. 공격적인 소통은 뭐냐면 막 얘기해가지고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동적인 소통은 그냥 입 다물어 버리는 거죠. 이 수동 공격형은 뭐냐면은 이 대화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공격을 표시하지는 않지만 다른 행동을 통해서 공격성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 교회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인사를 안 해요. 인사를 안 하고 뒤에 와서 나는 오늘 인사를 안 했어. 그래서 우리 교회 담임 선생님한테 나는 복수를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공격형이 나오는데 뭐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미국까지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보냈는데 이 아이가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는 뭐냐면은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부모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1년에 뭐 억대가 되는 돈을 들여서 아이를 유학을 보냈는데 그 아이 마음속에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대들 수는 없으니까 대들기는 너무 힘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부모를 공격하는 방식이 공부를 안 하는 방식이에요. 공부를 안 함으로써 부모에게 내가 복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청소년들이 사실은 가장 힘들어요. 만날 때.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한참 해석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수동 공격형이다. 자기 주장적인 소통이 가장 좋죠.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경험이라든가 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고 이런 것들이 꼭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서는 항상 관계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강의를 거의 이제 마무리해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관계입니다. 릴레이션십이에요.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돼요.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학생들의 관계는 딱 3가지를 봅니다. 처음에 친구 관계, 부모 관계,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예요. 교회에서 목회자의 관계도 있죠. 그 미시체계 안에서 그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따라해 보십시오. 대화 그 자체가 목적이다.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넣어주기 위해서, 아니면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를 위한 대화 그 자체가 목적이다. 대화는 다른 목적이 없어도 그게 대화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 함께 해주는 것 자체, 내가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대화라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대화는 대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척추형 부모와 심장형 부모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척추형 목회자와 심장형 목회자가 있을 수도 있죠.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사도형 목회자와, 예, 그쵸? 그리고 이 또 목양, 패스토링하는 목회자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부드러운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올드보이들이라고 그러는데, 부드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척추로 사는 사람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할 때 가장 큰 두 가지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척추하고 심장이라고 우리가 그 메타포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척추는 뭡니까? 몸이 꼿꼿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척추의 힘이고, 또 하나가 심장입니다. 따뜻하게 대화하고 따뜻한 것들을 전해주는 것. 이게 심장형이죠. 대부분 한국의 부모들이, 한국의 또 우리 목사님들 많이 들으신다니까, 목회자들이 어떤 유형이었습니까? 80학번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 386 세대가 어떤 학번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올드보이들. 소위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게 척추형 인간들이에요. 척추형 인간들. 뱉어내고, 삶도 의리로 살아요, 그냥. 결혼 생활도 의리로 하고, 교회 사역도 의리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의리예요, 이분들은. 그렇게 의리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MZ 세대는 많은 경우에 부모들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그렇고, 심장형으로 많이 갔습니다. 따뜻해요. 대화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척추가 없는 것 같아. 척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징어가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로서의 여러분들의 역할을 얘기를 할 때 왜 척추와 심장을 끊느냐면 균형성이라는 거예요. 균형성. 어떤 사람도 척추와 심장을 딱 반반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약간 척추형으로 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장형으로 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이제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면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약간 척추형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심장형이었고, 그러니까 이 교육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녀양육은 협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갖지 않은 것들을 아내가 갖지 않은 것들은 내가. 아버지의 역할들이 뭡니까? 요즘에 아버지의 역할들, 뭐 할아버지의 역할들, 이런 남자들의 역할들 얘기하면서 그 아빠의 무관심과 할아버지의 재력이 아이들을 성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화 있을진저. 그거 아닙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역할은 사도적인 역할을 해야죠. 이 경계를 분명히 해주고,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내고, 그리고 믿음감을 줘야 되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죠. 어머니의 역할은 전통적인 역할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역할은 따뜻한, 언제 와도 밥을 해주시고, 언제 와도 믿어주고, 어떤 일을 해도 내 아이들은 내 아이가 내 편, 나는 내 아이 편이다라고 얘기해주는 그 아이, 그게 엄마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섞였어요, 요즘에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통적인 역할들 중에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심장으로만 가면요, 아이들이 믿을 어른들이 없어요. 믿을 어른들이.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믿을 어른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너무 척추형으로 가면은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가지 못해요. 부러져 버립니다. 서로 둘 중에 한 명이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양육은 협업을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하고, 이 협업을 하다가 안 되니까 또 뭐가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뭐 아프리카 속담에 있는 것 같이 아이는 마을이 키우는 거예요.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이 키우고 우리 마을이 만들어가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우리가 그 교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마을이 무너진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땅의 가장 비극은 뭐냐면 마을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른이 없어요. 삼촌이 없고 누나가 없고 동생이 없는 사회가 돼버렸죠. 각각 다 파편화된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냥 피투된 존재, 던져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공격들이 들어오고 사상들이 이상해지고 생각들이 이상해지는, 아이들이 건강하지 못한 사회를 살고 있다는 거죠.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숲이 건강할 때 무엇을 보고 숲이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뭐 참나무만 심어져 있어야 건강하다, 아니면 내가 쓸 수 있는 유용한 나무만 심어져 있어야 건강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용한 나무만 심다가 일본에서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알러지 때문에 온 국민이 봄마다 힘들어하죠.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건강한 숲은 뭐냐면요, 종의 다양성이에요. 다양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힘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갑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각자의 역할에 맞춰서 우리가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생태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땅이 아닐까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함께 강의에 참여해 주셨던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공간이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숲, 아름다운 마을, 아름다운 정원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모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